어떻게든 해석만 되면 그것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첫째,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즉시 곧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의 속도로 빠르게 이해가 된 겁니다. 또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과는 달리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끝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좀 전에 한국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우는 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우는 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연기자를 뜻하는 명사 배우에 주격조사 는이 붙는 것이라고 바로바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맞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배우다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은 이 배우는 이라는 말이 곧바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단어인 이 대장으로 곧장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인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하다라는 뜻의 배우는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보는 즉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다음 단어인 대장으로 금방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은 이렇게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대장이 있는가 하면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 그리고 기록장부라는 뜻의 대장이 있습니다만 오직 큰 창자라는 대장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다음 단어로 곧장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이라는 단어도 이 암의 다른 동음이어인 암자라는 뜻의 암이나 바위라는 뜻의 암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악성종양이라는 뜻의 암이라고만 생각나기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고 다음 단어인 싸우더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이런 여러 단어가 나올 때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순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와 같은 능력, 즉 눈에 보이는 단어 하나마다 순간적으로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처럼 순간적으로 들려갔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은 물론 지문에 있는 글을 읽는 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하다. To consider, 헤아려 보는 것이,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Absent-mindedness, 결석한 정신상태? 결석한 정신상태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Poor eyesight, 가난한 시력? 갈수록 난감하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일단 정리해봅니다. 가난한 시력이나 결석한 정신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한국어처럼 빠르게 읽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즉시 그 단어의 뜻이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이해가 돼야 다음 단어로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영어 문장에서는 absent-mindedness 그리고 poor eyesight 부분에서 그 뜻이 이상하게 다가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쩔 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Of your friend, 너의 친구의 before thinking that 이하를 생각하기 전에 he is ignoring you, 그가 너를 무시한다. 어찌어찌 끝까지 가긴 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어떤 구조의 문장인지는 파악이 됐는데 중간에 해결이 안 된 이 두 개의 표현이 여전히 태클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어 어순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그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의 가난한 시력이나 결석한 정신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이상합니다. 시력이 가난하다. 정신상태가 결석을 했다. 여러분은 absent를 결석하다라는 뜻으로 또 poor은 가난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유추해석이나 의역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시력이 가난하다는 말은 시력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로 의역을 해보고 정신 상태가 결석했다라는 것은 정신이 멍하게 나간 상태를 말한 것인가 보다라고 의역을 해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짜 맞춰본 결과 그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의 나쁜 시력이나 멍한 정신 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물론 끝내 해결을 못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령 해석이 됐다 해도 직역했다가 다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땐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더구나 순간적으로 들려갔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듣기 시험 시간에는 이미 들은 부분을 되짚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손을 놔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fai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fair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동음이어입니다. 즉, fair이 공평한, 맑게 갠, 박람회, 올바른, 상당한, 아름다운이라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서 공평한이라는 fair이 있고 맑게 갠이라는 fair, 박람회라는 fair, 올바른이라는 fair, 상당한이라는 fair, 또 아름다운이라는 fair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들 fair이 같은 어원에서 분할되기로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뜻으로 분할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면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ir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선 공평한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저나 원어민은 이 문장에서는 맑게 갠이라는 뜻만, 이 문장에서는 박람회라는 뜻만, 또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뜻만,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아름다운이라는 뜻만 생각이 날 뿐 다른 뜻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떠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의 단어가 아무리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는 순간에 있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뜻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들 각각의 문장에 나온 각각의 fair를 정확하게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장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지 않고 곧장 문장의 가장 앞에서 읽기 시작해서 문장의 끝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어 해석을 할 때는 의뢰, 직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의역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언어든 의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때 직역한 후에 의역을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 가셨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가다는 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go라는 뜻의 가다를 기본 뜻으로 정해놓고 die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단어와 문법 구조가 뭘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컨대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이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시다. 수박 찰나 먹게 과도 좀 주실래요? 이 외국인은 잘라를 찰나라고 말했고 과도를 콰도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라는 것은 발음으로만 구별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언어 경험이 통합적으로 반영돼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 있는 수박이라는 단어가 자르다, 먹다, 과도, 둥글다, 달다, 빨갛다 등 이와 같은 단어들과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발음이 좀 틀리게 들려도 이 수박 뒤에 들려올 단어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어 단어가 수십만 개가 있어도 이 수박 뒤에 좌절, 굴뚝, 승진, 연탄, 우산 이런 단어가 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이 수박이라는 단어와 어울려 쓰이는 단어가 고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올 단어도 쉽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장에서 첫 마디인 수박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박 잘라 먹기까지 들려온다면 이렇게 수박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려왔을 때보다 그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급격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뒤따라올 단어가 더욱 쉽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어는 어휘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영어는 어휘력이 전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발음 관련 책이나 문법 이론서 같은 것이 아니라 어휘, 즉 단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어휘력을 완성하는 것이 영어 정복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휘력이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단어를 잘 아는 겁니다. 영어 단어 많이 외웠다고요? 그래서 잘 아신다고요? 글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어 단어를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fine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자, fine의 뜻은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만 수능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것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e은 좋은, 훌륭한, 날씨가 맑은, 가느다란, 고급의, 정교한, 벌금. 네,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fin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휘력이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제게 형성되어 있는 영어 어휘력 또는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어 어휘력이란 어떤 단어에 대한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주변 단어와 짝을 이뤄서 어울려 사용되고 또 주변 단어와 어울려 사용될 때 서로 어떤 순서로 문장에서 놓이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와 같은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는 기능어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등의 그 단어에 내재된 쓰임 정보까지를 모두 익혀둔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단어에 대한 어휘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한국어 문장에서 대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대장의 다른 뜻인 무리의 우두머리나 기록장구라는 뜻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으로만 읽혀지고 암이라는 단어나 싸우다라는 단어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읽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은 한국어의 각 단어를 익혀둘 때 그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어울려서 등장하는 짝을 이루는 어휘가 무엇인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까지를 패키지로 익혀뒀기 때문에 한국어는 잘 듣고 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는 이 fine의 여러 뜻을 몽땅 외웠다고 해도 여러분의 눈앞에 이 fine이 나타났을 때 그 여러 뜻 중에서 그 문장에 쓰인 단 하나의 유일한 뜻으로 순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외울 때 맨 처음 알게 된 뜻인 좋은이나 훌륭한이라는 뜻만 생각이 난다거나 이 fine 뒤에 뒤따라올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를 예상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여러분에게는 fine에 대한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보시다시피 좋은이라는 fine과 가는이라는 fine은 그리고 벌금이라는 fine은 주변의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들 fine은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이유일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주변의 짝을 이루는 단어들도 당연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단어의 뜻만을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길러야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단어의 뜻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짝을 이뤄서 동반되는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 전치사와 같은 기능어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와 같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문법 정보까지를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이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서 보여질 때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뒤따라올 단어가 무엇일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어 어휘력은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그 원리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익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처럼 한꺼번에 모아놓고 묶어서 외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기에 한국어 어휘력이 아주 잘 길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실제로 쓰여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인 아이가 fair이라는 단어의 여러 뜻을 알게 된 과정을 살펴봅시다. fair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뜻이 6개 정도고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총 11개 정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이들 뜻을 모두 잘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익혔기 때문일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타다나 대장을 익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익힌 겁니다. 물론 제가 이민을 가서 익힌 방법도 당연히 이 방식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평한이라는 뜻을 가진 fair은 흙놀이를 하다가 친구의 불만 섞인 말을 듣고 배웠을 수 있겠네요. Give me a fair chance too. 내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 또 박람회라는 뜻의 fair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을까요? Timmy, let's go to the science fair this weekend. 티미야, 이번 주말에 과학 박람회 가자. 상당한이라는 fair은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에게 굴소를 사달라고 조르면서 배웠을 수 있겠네요. You already have a fair amount of marbles at home. 너는 이미 상당한 양의 구슬이 집에 있잖니? 이렇게요. 당연히 이 영어 단어들도 각각 별개의 시간과 별개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익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in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익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이번엔 그릇가게 주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말을 걸어봅니다. It looks like a fine day today. 날씨가 화창할 것 같군요. 기껏 기분 좋게 시작하려는데 손님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This teacup has a fine crack in it. 찻잔에 실금이 갔네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데 이제는 경찰이 찾아와서는 무허가 점포를 하면서 대뜸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So how much do I have to dig out for the fine? 대체 벌금을 얼마를 내란 말이요? 이 짧은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뜻의 fine이 3개 사용됐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창한이라는 뜻의 fine과 가느다란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 이렇게 3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수정아, 너 우리 영화반에 들어올래? 정말 좋아. 어제도 영화를 봤는데 너 공룡이 바위 들어서 던지는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건 그렇고 너 그거 쓰는데 얼마나 들었냐? 이런 대화에서 들다라는 서로 다른 뜻의 단어가 이렇게 세 개가 사용되었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이들 세 개의 들다를 같은 단어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fine에 대한 어휘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저 미국인에게 이들 fine은 어떻게 익혀진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각각의 fine을 여러분처럼 한꺼번에 달달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느 화창한 날 친구와 날씨를 화제 삼으면서 이 화창한이라는 fine을 자연스럽게 익혔을 수 있겠죠. 또 가느다라는 fine은 도형을 그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선을 가늘게 그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벌금이라는 fine은 아빠가 과속운전을 해서 집에 과태료 딱지가 날라온 날 배웠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을 가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영어 어휘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여기 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글꼴이 같건 다르건 어원의 출발이 같건 다르건 현재에 있어 쓰임이 다르면 이들은 모두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저 서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서 익히면 그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 현지에 가서 이 스틱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될 때 결국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러한 과정으로 스틱이라는 단어의 어휘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demonstrator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분산된 상태로 익혔으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book도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분산된 상태로 익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즉 영어 어휘력도 한국어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처럼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영어를 배우든 결국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 각각의 불규칙적 상황에서 인간의 두뇌에 쉽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이 단어들을 무턱대고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뜻인데 같은 단어로 생각해라 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명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해 넣으려고 하니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와 글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는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익히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돼서 사본 그간의 책들은 정말 황당하게도 서로 다른 이 단어들이 마치 같은 단어인 양 한테 묶어서 외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은 좋은이라는 fine과의 별개의 단어니까 그냥 여기 이대로 놔두면 될 것을 뜬금없이 여기에 가져다가 이렇게 이 뜻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또 샘이라는 스프링도 쓸데없이 이 봄이라는 스프링과 함께 묶어버리고 또 이 아름다움이라는 feel도 이렇게 공평한이라는 feel과 묶어버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도 이렇게 여기다 묶어버립니다. 물론 벌금이라는 fine도 그냥 이렇게 따로 써서 익히면 될 것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여기에 묶어져 버리고 또 상당한이라는 뜻의 feel도 이렇게 또 묶어버립니다.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덧셈 공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1 플러스 1이 2뿐만이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외우라고 한다 칩시다. 이러면 여러분의 두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과부하를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집중력 저하와 졸음을 불러옵니다. 두뇌는 주인인 여러분을 스트레스 없이 편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1955년부터입니다. 당시는 영어 교육 이론이 전무했을 뿐더러 변변한 학습서도 없던 시절이라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안사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배열을 알파벳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제어를 이렇게 하나만 쓰고 여기에 여러 뜻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오로지 단어 찾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에 이런저런 뜻을 일괄적으로 묶어준 것뿐인데 마치 그렇게 묶어서 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엉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예문은 단어가 품고 있는 미묘한 뜻과 문법 정보를 매우 쉽게 이해시켜주는 촉매제와 같은 겁니다. 예문이 없으면 그 뜻과 문법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문이 있음으로써 단순히 10초 정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예컨대 여기 이렇게 예문 없이 뜻만 나열된 경우에는 각각의 스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예문을 붙여주면 단순히 읽고 내려가기만 해도 두뇌에 각각의 스펠에 대한 값진 정보들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할 때 공식만 있는 경우와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이 함께 있는 경우, 장황한 듯해도 설명이 잘 된 경우가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이롭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범위를 익혀야 할 경우 당연히 오른쪽처럼 예문과 함께 보여지는 것이 학습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century와 대응하는 세기를 이렇게 같은 색깔 밑줄로, 또 battleground와 전쟁터를 같은 회색 밑줄로, confronted과 대치하다를 같은 보라색 밑줄로, 그리고 socialism과 그 뜻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를 연두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문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전을 찾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게 됩니다. 모든 단어는 뜻뿐만 아니라 그 쓰임 정보까지 일체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또 예문을 익히는 것이 술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학습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표제와 함께 등장하는 주변 어휘들에 대한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들 주변 단어들에 대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문을 달아줘도 곧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전을 찾거나 또는 해석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곧장 색깔별로 대응시켜 놓은 밑줄을 통해서 손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다음 문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짐에 따라 밑줄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이와 같이 책갈피를 이용해서 밑줄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예컨대 이 문장을 10여 초 내에 술술 읽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문을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문 해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색색의 밑줄로 눈길이 갈 때가 있지만 1, 2회 반복 학습을 하는 과정에 다다르면 이런 밑줄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문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영어 예문에만 눈길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책갈피를 사용하는 것도 금방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공부할 때면 당연히 사전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전이 필요한 시점은 자신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더 정확히 알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필요로 했던 게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참고로 전치사나 관사는 기능어입니다. 따라서 이것들보다는 문장의 줄거리를 담당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영어 전치사를 한국어로 비교하면 은, 는, 이, 가 또는 을, 를 등과 같은 한국어 조사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쓴다고 해서 이렇게 앞전자를 써준 것이고 한국어 조사는 뒤에 놓임으로 이렇게 뒤후자를 써 후치사라고도 말합니다. 민수 밥 먹자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완성시켜준다면 이렇게 민수야 밥을 먹자라고 해야겠지만 조사 야나 을을 쓰지 않더라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전치사는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엠넷에서 인기리에 방송 중인 슈퍼스타 K에 나오는 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봅시다. 나 뉴욕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나 19살인데요. 오늘 나 두 곡을 준비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뉴욕에서 왔습니다. 나 19살인데요. 오늘 나 두 곡을 준비가 했습니다. 맞게 말한다면 나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나는 19살인데요. 오늘 나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운 듯한 이 미국인 청년은 여기 이렇게 주격조사 는을 모두 빼먹고 있고 더군다나 준비를이라고 목적격 조사에 늘을 써야 하는 곳에는 주격조사 가를 쓰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틀리면서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걸 보면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도 부럽지 않습니까? 이 미국인 청년은 아직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조사와 같은 기능어 사용은 조금 어눌해도 머지않아 다양한 문장을 대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속에서 이런 조사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한국어 조사는 그것이 익혀지는 과정도 실수를 체험하면서 점차 완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갓난아기가 말을 배울 때에도 조사보다는 단순히 명사, 동사, 형사, 부사와 같이 문장의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을 먼저 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비로소 이들 조사들까지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치사나 관사는 이 책에 수록된 문장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전치사나 관사는 그 뜻을 외울 문제가 아니라 이들 전치사나 관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수많은 문장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 여러분의 두뇌에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치사나 관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내용어인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 집중하시면서 이들 내용어들이 어떻게 서로 짝을 이뤄 동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집중하시면서 독서하듯이 술술 다음 문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히 표제어와 그와 짝을 이루는 주변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표제어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 전치사나 관사와 같은 기능어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 등의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바로 영어 어휘력이 여러분의 두뇌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표제어와 그와 짝을 이루는 어휘는 상호간 짝 어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문장을 익히는 과정에서 표제어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래 안 가봤던 길을 처음 갈 때는 멀게 느껴지지만 한 번 끝까지 간 후에 두 번째 갈 때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영어 단어가 한국어 단어에 비해 익힐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영어 단어의 글꼴과 발음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TV에서 luxury, mission, survival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뜻은 잘 모르더라도 발음만큼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뜻은 몰라도 발음은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luxury의 뜻을 보게 되면 아, luxury가 호화로운이라는 말이었구나 라고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미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임무라는 이 뜻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patriarch나 rhinoceros처럼 이렇게 발음마저도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의 두뇌에 무턱대고 외우게 하면 두뇌는 본능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식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학습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꼴과 발음을 우선하여 익숙하게 해주는 과정을 본격적인 단어 학습 전에 미리 해주는 것은 영어 단어에 대한 이질감 해소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먼저 품사 전성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한국어 먹다에 어미의 변화를 줘서 먹음, 먹은, 먹게와 같이 바꾸면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fair과 fairly, fairness와 같이 모양을 바꾸면 형용사, 부사, 명사로 품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글꼴과 발음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만 변화를 줘도 품사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글꼴이나 어순의 변화에 따라 그 문법적 쓰임이 달라지는 현상을 품사 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익힐 때 느끼다를 느낌, 느끼는, 느끼게와 같이 고쳐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어휘력과 문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품사 전성 현상을 이용해서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어를 익히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는 이렇게 어미의 변화를 줘서 품사 전성을 하는 fair를 이렇게 fair, 공정한, fairly, 공정하게, fairness, 공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이 dra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rawing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 수록했습니다. 또 영어는 글꼴의 변화 없이 문장 속에 놓이는 위치 변화만으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20페이지는 환영이라는 의미의 welcome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명사, 동사, 형용사가 똑같은 철자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품사 전성 현상을 통해서는 글자 모양이 이렇게 똑같아도 명사로 쓰일 때는 welcome이 fantastic 같은 형용사 뒤에 놓이고 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 he와 목적어 me 사이에 놓이며 형용사 쓰일 때는 이런 위치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영어 문법의 체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휘력의 확장의 이런 것 중 또 하나가 파생어나 반대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어 탈피는 해당되는 모든 어휘에 대해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록했습니다. 파생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수록 예를 보겠습니다. candle은 양초인데 어미의 변환을 줘서 이렇게 candlelight, 촛불과 candlestick, 촛대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develop의 경우에는 개발하다라는 뜻인데 이 또한 어미가 변화돼서 개발자로 파생되었고 redevelopment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re가 붙음으로써 재개발이라는 의미로 파생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 클래스는 학급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묶어서 수록함으로써 교실과 급으로 파생된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응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수록예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logic은 논리라는 뜻인데 어미의 변화를 줘서 논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접두사 ill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비논리적인이라는 반대말로 변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able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접두사 on이 붙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또 접두사 in이 붙음으로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수 없음이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접두사나 어미의 변화 없이 그 뜻 자체로 반대말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뒀습니다. 예컨대 죽다라는 die와 생존하다라는 live를 이렇게 위아래로 가까이 연달아 수록함으로써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성 있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줌으로써 어휘력이 쉽게 확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청혼, 결혼, 이혼 같은 것은 인생사에 있어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는 테마입니다. 즉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청혼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약혼, 결혼, 별거, 이혼하다와 같이 관련되는 단어들을 잇따라 수록함으로써 연관된 단어들을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에 관계되는 어휘도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어휘들도 이렇게 더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합계, 덧셈, 빼기, 곱하기, 제곱, 세제곱,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관되는 단어를 연달아 정리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단어들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단어들도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공부를 한결 쉽게 했습니다.